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하기로 했던 거 질답하고 그리고 몇 작품 진도 나가기로 했죠. 그래서 진도는 이 영상으로 올릴 거고 질답은 따로 또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주차 수업 영상이 아니고요. 4주차, 우리가 총 5주차였잖아. 4주차 질답 및 약간의 진도 영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게 길 가던 행인이 길 못 간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꾼들 잘한다 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3주차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영상은 당연하지만 4주차 영상이 될 거예요. 5주차 아니야. 자, 바로 갑니다. 논빼미를 얼른 메고, 논빼미라고 하는 거는 논의 특정 부분인데 그냥 논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논을 얼른 메고 저 논으로 건너가자. 당연히 대꾸죠. 짝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 논빼미 저 논빼미 메고 건너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짙은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잘하고 잘한다. 산이라고 하는 건 일꾼이란 뜻이니까 일꾼이 잘한다. 잘한다란 말에는 자부심이 드러난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얼른 메고 건너가세라고 한 이 부분에서는 대꾸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성실히 일하자, 뭐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이른바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계속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너무 보기 싫은가? 요 밑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져. 그럼 권면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부지런함을 권하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왕 일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다들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다른 연도 확인해 봅시다. 내려보면 담송 담송 단맞이기 반달만치 남았구나. 누가 보더라도 담송 담송 단맞이기 반달만치. 동일한 음운, 디귿 음운과 아로 이어지는 음절 혹은 발음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유사한 음운 반복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학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반복은 곧 뭐야? 운율이죠.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운율감이 느껴진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오케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은 무엇인가? 단맞이기의 맞이기라고 하는 건 논의 면적이에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단맞이기는 다섯이란 뜻이고 담성담송은 원래 듬성듬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의태어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논이 있어. 근데 그 논을 합치면 다섯 맞이기쯤 되는데 상당히 이제 넓은 논인 거죠. 근데 그게 반달만큼만, 특히 만이라는 보조사에서 보이듯이 이 말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빨리 끝내자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부지런하게 놀지 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이런 거죠. 권면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좀 볼 게 좀 몇 개 있는데 우선 뜻은 해 지고 달 뜬다. 돋는다는 뜬다는 얘기죠. 뜬다고. 이건 원래 끝이에요. 그럼 앞에 일락서산이나 월출 동령은 뭐냐? 서산이라고 하는 건 서쪽 산을 말하죠. 그러면 일은 당연히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해란 뜻이죠. 락은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다 락자예요. 그 다음에 월은 달이죠. 이 글자 무슨 뜻이지? 나다. 다시 말해 떠오르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럼 무슨 뜻이 돼? 서산에, 서쪽 산에 해가 져. 다시 말해 저녁인 거죠. 그 다음에 동쪽 고개에 달이 떠. 동쪽,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이거는 고개에 달이 뜹니다. 밤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락서산과 월출 동령은 사실 없어도 돼요. 해가지고 달이 뜬다. 저녁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앞에 일락서산과 월출 동령이 왜 있는 거냐?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씩? 확실하죠? 같은 말 두 번 했죠? 여기 있는 해 뜨다와 해 지다와 해지다. 그 다음에 달 뜨다와 달 돋는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같은 말을 왜 두 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민층, 굳이 농민층이 아니더라도 농민층의 한자어 풀이를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한자어를 모르는 게 농민층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자어를 풀이해 준다라는 것인 거. 이게 고전에는 이런 일이 꽤 많이 나와요. 문학은 양반층들이 주로 창작을 많이 했지만, 근데 그 문학의 향유자는 양반층만이 아니라 서민층도 많이 그 문학을 들었단 말이야. 쓰지는 못했죠. 한문을 모르고 한글을 알긴 했지만 그건 또 조선 후기일 뿐더러 아주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민들 같은 중간층이 문학을 즐길 때에는 이렇게 한자어를 풀이해주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을 반복한 이유는 한자어 풀이를 위해서 반복한 것이다. 이걸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쨌든 저녁이 되도록, 심지어 밤이 되도록 뭐 한 거야? 성실하게 노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부지런한 노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그 다음에 잘하고 잘하네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온 내용들이고,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 일꾼들 숨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일꾼들의 자부심을, 농민들의 자부심을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했죠. 오케이, 이 작품은 끝. 자, 빨리빨리 갑시다. 다음은 사설시죠. 어찌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갑니다. 어이는 어찌죠. 이건 모르지 않겠지. 어찌 못 오더냐. 니은 받침 다는 잠깐 문법으로 넘어가 보면 2인칭 의문형 어미죠. 그래서 뭐뭐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못 오더냐. 과거 시제가 있으니까요. 무슨 일로 못 오더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누군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가운데를 건너뛰 바로 나오네요. 너에게. 너는 청자죠. 근데 맨 밑에를 미리 봅시다. 한 달이 30날이란 말은 30일이란 뜻이에요. 한 달은 30일이죠. 지금은 31일인 날 달도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29일 아니면 30일이니까 30일이니 나는 화자네요. 얘가 청자고 이게 화자예요. 날 보러 올.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할리는 하루가, 이렇게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는 서리법. 그럼 이 서리는 없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을 보러 왔다면, 너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보러 왔다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하루도, 어머나 어떡하지? 하루도 보러 오지 않은 거야. 심지어 한 달 넘게. 그렇다면 이 작품은 나아가 너, 즉 임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임에게 묻는 내용이 뭐야? 야, 너 왜 나 보러 안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중장을 다시 넘어가세요. 중장에. 너 왜 나한테 안 오니? 너 오는 길 위에, 자, 무쇠로, 잘 보세요. 갑니다. 무쇠로 성을 싸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담 싸고, 그 다음에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해 놓고, 이렇게 이어지죠? 지금 쉽게 알겠죠? 뒤에 나온 말이 앞에 또 나오고, 뒤에 나온 말이 앞에 또 나오고요. 뒤에 나온 말이 앞부분에 또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거 뭐랬어요?
연쇄법이죠. 요거 모르면 안 돼. 사슬처럼 이어졌다 해서 연쇄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A 안에 B하고 B 안에 C하고 C 안에 D하고 D 안에 E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마치 이 모양이 사슬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잠시만요. 시리야 가만히 있어. 너 부른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연쇄법이 쓰였어요. 의미도 보겠습니다. 의미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너 잠깐만. 너가 있고 너로부터 나에게 오는 길이 있어요. 이 길에 우선 무쇠로 성을 싸고 성 안에 담을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나무로 큰 상자죠. 뒤주 안에 또 궤를 또 짜서 넣고 그 안에다가 여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점점 공간이 좁아지고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자, 그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 궤도 상자예요. 상자 안에 또 상자를 놓고 그 상자 안에 드디어 너를 결박. 묶는다는 얘기지. 묶어서 놓고 쌍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 수기수기 잠갔더냐 너 어찌 그리 안 오니. 묶어란 말과 잠그다란 말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묶어놓고서 자물쇠라거나 외걸쇠 등등으로 너를 풀지 못하게. 다시 말해 이 중장 전체는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묶어서 혹은 가둬서 못 오게 했니?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뭐요? 왕이에요, 상대방이? 아니면 뭐 탈출 전문가예요? 뭔 말이야? 이렇게 가뒀을 리가 없어. 근데 이렇게 가둔 것도 아니라면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너 어찌 그리 안 오더냐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가 올 수 있는데 안 온 거잖아. 너 나한테 올 수 없는 무슨 상황이 있어? 아니잖아. 근데 왜 안 와? 뭐 시간이 없어? 야, 한 달에 30일인데 날 보러 올 하루도 없어? 어디서 이게? 자, 자기에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이 혹은 원망이. 이 작품은 가장 원망이 잘 드러난 작품인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점을 파악해 봅시다. 우선 원망이 있다는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에요. 이 부분에서 첫째 해학성이죠. 따라서 원망 혹은 이미 찾아오지 않는 슬픔도 있겠죠.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에 점층적 전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해학성은 참 과장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점층적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넓어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학생은 스님 점층이 아니라 점강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 말했듯이 점점 범위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고 약해지고 좁아지는 게 점강이고 올라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게 점층입니다. 그럼 점강이 맞지. 그래, 점층이 아니라 점강으로 생각이 돼. 그런데 왜 점층적이란 말을 쓰고 출제도 점층적이라고 왜 되는가 하면 점층이란 이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표현 의도나 혹은 의미가 점차 강해진다는 걸 점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층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만을 가리키는 게 좁은 의미의 점층이고요. 넓은 의미의 점층이라고 하면 표현하려는 그 의도나 의미가 점점 강해질수록 그걸 점층이라 그래요. 따라서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 점층적이란 말에는 점 강도 포함되는 게 결국 표현 의도를 더 점점 강하게, 약하다가 강하게, 이게 점층이라고 한다면 점 강도 결과적으로는 표현 의도나 의미는 강해지게 표현하는 거니까 넓은 의미의 점층은 점강을 표현하죠. 그걸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잘라서 얘기하면 점층은 커지고 넓어지고 강해지는 거, 점강은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생님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해. 표현 의도가 점점 강해져서 이 부분은 점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미 오지 않는 서러움을 해악으로 승화한 사설시조였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정읍사네. 정읍사와 용비어천가까지 갈 겁니다. 자, 정읍사 갈게요. 자, 요거야 뭐 워낙 유명이세요. 자, 우선 정읍사는 고대 가요입니다. 어느 정도 고대냐면 신라 때 노래예요. 신라보다 이전. 신라 이전, 향가보다 이전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읍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조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이건 표시에다 지울 건데 일단 이게 여음이니까 여음을 다 뺍시다. 이것도 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야죠. 그러면 남은 것만 좀 해보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왔죠? 이 두 개를 한 줄로 묶어. 그러면 한 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걸 역시 묶으면 또 한 줄이 되고요. 남은 걸 묶으면 또 한 줄이 돼요. 그럼 세 줄이지? 그 다음에 두 개씩을 묶었으니까 반씩 자를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달하, 높이금, 도다샤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머리금, 비치옷이라가 여기 들어가요. 저제니로 신고여가 여기 들어가고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 형태가 3장 6구라는 거죠. 총 3줄에 다시 6토막으로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시조의 원형이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음을 제외했을 때, 여음이란 건 이런 걸 말해. 제외했을 때 3장 6구니까 시조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다 지울게요. 그거 그대로 있으면은 너무 어지러우니까 내버려둘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 지우자. 표시할 게 있어가지고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언덕에 초가집이 있어. 초가집에는 갓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뭐 갓 결혼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남아서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요. 그럼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은 행상이 뭐예요? 장사.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물건 파는 장사꾼인 거죠. 그 다음에 달은,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아내가 달에게 소원을 빌어. 기원. 자, 그러면 달에게 무슨 소원을 빌어야 돼? 달님, 남편이 무사히 저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하겠지만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소원 빌지 않습니다. 그런 소원 안 빌어요. 그럼 어떤 소원을 비는지를 볼 텐데 어쨌든 달에게 기원하는 건 사실이야. 자, 가봅시다.
자, 다리시여. 이 하는 이시여란 뜻이야. 극존칭이에요. 다리시여. 높이 돋으사. 돋으셔라고 할까요? 돋으셔서. 곰은 강세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높이 좀, 제발 좀 높이 좀 이런 뜻인데 표시해도 됩니다. 어기야는 볼 필요 없죠? 여음이니까 여음이라고 표시만. 에이, 괜히 지웠다. 어머, 무시하시고요. 자, 다리시여 높이 돋으셔서 머리는 멀리겠죠. 멀리 비추소서. 해석 다 좋죠? 교재에 있잖아.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기원의 내용이에요. 미안, 계속. 야, 내가 재난 중이야. 비행기 모드를 바꿨습니다. 바꿔도 오던가? 모르겠다. 자, 기원을 하고 있으면 다르게 멀리 비추소서. 근데 이 기원을 왜 하는지를 봅시다. 여음은 이미 필요 없고요. 저제라는 게 시장이죠. 시장에 녀다, 지겹게 얘기했지. 니다, 녀다, 네다, 여다, 얘다. 전부 같은 말로 무슨 뜻이죠? 다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시장에 그러니까 가다 혹은 살아가다야. 의미는 이 한자예요. 그래서 가다 혹은 살아가다니까 시장에 가셨나요가 되겠네요. 시장에 가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말했듯이 남편이 행상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의 출제가 뭐라고 되냐면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다 라고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대. 진대라고 하는 건 비 오면 땅이 질어지죠. 질척질척. 그래서 진대는 진땅, 진곳 땅이라고 할게요. 진곳을 그대의 열쇠라. 요것도 알아야죠. 리을세라. 뭐뭐일까봐 두려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 할까 두려워라는 거니까 디딜까, 진 땅을 디딜까 두려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려워에는 남편을 두 가지로 알아야 되는데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잖아. 근데 진 땅의 의미가 정말 비가 와서 진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 땅은 디디면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위험한 곳이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남편이 위험한 곳에 갈까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 상인이야, 장사꾼. 근데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 금고도 마땅치 않잖아? 그러면 하루 장사한 돈을 다 어디다 어떻게 보관해? 여러분, 옛날에 상인은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도나 그런 사람들 칼 들고 으슥한 데서 뭐 현금 카드 내밀듯이 칼만 내밀면 다라락 하고 현금이 나오는 거죠. 뭐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부부라 해도 어쨌든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라기보다 이제 의심 혹은 질투로 보기도 해요. 뭔 말이냐? 아니, 아내의 곁을 오랫동안 떠났어. 그리고 여기는 도시야. 자기 수중엔 돈이 많고 외로워. 그러면 아내에게 빨리 돌아가야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장 눈앞에 술집이 보이죠. 그래서 의심과 질투로 해석한다면 술집이나 혹은 다른 여자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냐? 하긴 하냐? 그래서 이 해석은 우리가 메인 해석으로 보지는 않아요. 가장 주된 해석은 첫 번째 해석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요. 왜 이러니?
이걸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마지막 두 줄이죠. 어느 이다는 어느 것이나 혹은 어느 곳에나로 해석하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요 뒤를 알면 되니까. 노콧이라는 노, 시, 오. 이건 무슨 말이냐. 남편이 팔다 남긴 물건이 있을 수 있어. 행상이니까. 그럼 그 물건이 무거워서 자기한테 못 돌아오고 이것 마저 팔고 가야지 하면서 못 돌아오거나 혹은 다 팔았는데 남편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 줄 선물을 샀네. 근데 그 선물이 좀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나한테 빨리 못 오는 거라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와요. 오기만 하면 돼. 따라서 그때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라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나 다 놓아버리고 그냥 당신만 빨리 나한테 좀 오세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상관없는 거죠. 어느 것이든 어느 곳에든 중요한 건 나한테 빨리 오라는 거니까. 자, 마지막. 내 가는데 점글할시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여기는 뭐 그냥 여기 리을시라가 뭐뭐일까 두려워라고 했잖니? 그럼 이거는 저물까 두려워라는 말이 돼요. 저물까 두려워 이렇게. 그러면 내 가는데 해석은 사실 뭐 쉬운데 뭐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내가 가는 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이제 돌아올 거라서 자기도 내려가서 남편을 마중 나갈 거야. 그러면 달이 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어둡잖아요. 달이. 달빛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달님에게 저물까 두려우니까 여기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기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달님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세요. 이제 기원의 내용이 뭔지 알겠죠? 돌아오라는 기원이 아니라 저물까 두려우니까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세요의 의미인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거 아직 얘기 안 했죠, 우리? 내가 가는 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해석은 아내의 마중길이에요. 마중 나가는 길이죠. 그거 뭐 어렵나?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 나를 부부간에는 서로 상대방을 자기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아내가 아니라 남편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길은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될 겁니다. 귀갓길. 또한 만약에 아내와 남편은 부부니까 일심동체 아니야? 그렇다면 이것을 부부 전체로 본다면 부부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인생의 행로 그런 게 저물까 두려우니까 달님이시여 부디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기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달님 다른 기원의 대상으로 쓰였다 라는 점 또한 이 작품의 특징이고 그 기원의 내용이 좀 흥미롭죠. 다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합시다. 이 작품은 망부석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망부석 모티프란 무엇인가? 망부석이 애초에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돌 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돌이 되었다는 말은 없어. 그러나 간절한 기다림은 있죠. 그래서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망부석 모티프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돌이 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자, 다음. 뭐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갑시다. 자,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1장과 2장과 125장을 할 거예요. 그 3장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3장, 4장, 뭐 41장 등등 나오는데 근데 그 내용들은 문학적이지가 않아서 잘 안 나와. 요 3장을 하고요.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설명할 수 있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요 세 장만 하겠습니다. 자, 애초에 용비어천가는 제목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워낙 그 매체나 미디어,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뭐 소설, 심지어 웹소설로 많이 언급돼서 알죠? 용은 곧 조선의 임금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비는 날다란 뜻이죠. 날다. 용이 날다. 어디에? 천은 하늘. 어는 어조사예요. 그래서 용이 하늘에 날다. 그걸 노래로 썼으니 용비어천가죠. 근데 조선의 임금들이 누구냐? 이 임금들이 누구냐면 목, 익, 도, 환, 태, 태.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요. 이 밑에가 누구냐면 세야. 뭔 소리야? 용비어천가는 세종 때 창작한 겁니다. 세종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세종이 자기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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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 누구야? 태종 이방원. 이방원의 아버지는 정종 아니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정종 아니고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명이 사실은 조선을 만들었죠. 그럼 그 위에 있는 환조는 태조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럼 이 네 명은 사실 임금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성계의 조상들일 뿐이지 조선을 만든 건 아니야. 근데 높여준 거죠. 이런 걸 추존한다 그래. 이 말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추존이라는 말은 왕이나 임금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왕의 이미 죽은 조상들에게 왕의 이름만 붙여주는 걸 추존이라 그래요. 그래서 추존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세종이 우리 세종께서 6명의 자기의 조상들을 뭐 한 거야? 용이라고 부르면서 이 임금의 업적을 예찬한 노래. 그게 용비어천가죠. 때문에 용비어천가는 당연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예찬적이고 찬양적이어서 읽다 보면은 거부감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옛날 사람들인데 얼마나 막 정말 노골적으로 예찬해 주었겠어요. 그래서 문학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걸 목적문학이라고 부르는데 문학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문학을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용비어천가는 자 그러면 애초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는 천명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들이 왕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다 죽였죠. 이 씨의 나라를 세운 것은 하늘의 명이다. 따라서 매우 정당하다. 라는 걸 강조하려는 내용이 이 용비어천가에 가득 무려 125장 내내 다 그 얘기뿐입니다.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장 같은 경우는 워낙 문학성이 탁월하기도 하고 뭐 고전문학의 가치가 있으니까 수업을 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3장만 하는 것도 나머지 이 3장을 뺀 나머지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래서 빼는 거예요. 문학성이 별로 없어요. 자, 이 3장은 해볼 겁니다. 자, 갑니다. 해동은 조선이에요. 육룡이 6조. 얘기했죠? 목, 익도, 환, 태, 태. 몰라도 돼. 6조. 난 조상 선대 왕들이라고 하자. 이 나라 이거 해석할 때마다 어려운데 나 이거 그냥 문법에 맞게 쓸게요. 문법대로 쓰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쓰다 지울게요. 기본형이 날다야. 어간이 날이죠. 더하기 주체 높으면 선말음이 시 더하기 어말음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리을 탈락이 일어나니까 나시어
축약하면 나셔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듣기 익숙하게 말하자면 나르셔서. 근데 나르셔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리을이 탈락되니까. 그러니까 나셔라고만 하면 돼요. 때려주의고죠. 그렇죠? 어쨌든 지우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쓰자면 한 글자를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 나셔서, 육룡이 날아오르셔서 뭐 이렇게. 일은 하는 일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천복이신. 하늘의 복. 이게 뭐라고요? 천명. 천명사상. 이들이 한 모든 일은 하늘이 이들에게 복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씨가 나라를 세운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었어. 라는 게 이 작품 전체의 주제가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125장에 또 다른 주제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고성은 옛 성현인데 이 성현이란 말은 중국의 성현들을 말해요. 뭐 진시황, 한무제 이런 사람들. 이 동부하신이란 말은 비슷하신.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이 뒤에 그러니까 3장부터 124장까지 2장은 여기 있으니까 2장은 여기 있으니까 3장부터 124장까지는 전부 뭐로 되어 있냐면 먼저 전후 이렇게 두 줄로 쓰여 있어. 그래서 전절은 중국 성현의 업적. 이걸 잘 들어놔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도움될 거야. 후절은 그와 똑같은 육조의 업적. 그래서 이 둘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이 3장부터 124장 전체 내용은 꼴랑 요게 전부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성이 개판인 거죠. 왜 짜증이 나지? 안 돼. 자가격리 이틀째라 지금 마음에 화가 가득해. 자유를 달라고. 자, inner peace. inner peace. 몰라. 젠장. 안 되는구나. 자, 갑시다. 계속 갑니다. 불휘는 뿌리죠. 뿌리. 이거 너무 유명한데? 이건 너무 유명해서 뭐 다 알잖아. 하지 말까? 뿌리. 깊은은 깊은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이거는 세목한 줘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밀다라는 말은 흔들리다죠. 여기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저 합시다. 세미는 샘이에요. 샘이라고 하는 건 물 흘러나오는 그 샘물을 말합니다. 샘이 깊은, 물은 물이죠. 물은 가말은 가뭄이지. 가뭄에 안 그침으로 끊고요.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할까? 나무 샘이 깊은 물. 이 나무와 물은 뭘 의미하겠어요? 조선 왕조. 이렇게요. 그러면 앞에 뿌리 깊은이란 말의 속뜻은 뭐겠어요? 기초가 튼튼해. 그 다음에 샘이 깊은이란 말은 유서가 깊어. 그 근원이 금방 짧게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또 유서 깊은 조선 왕조는, 이씨 왕조는 바람과 가뭄은 쉽죠? 뭐겠어요? 실현. 한자성어로는 내우외환이라 그래. 무슨 말이야? 국내의 근심, 국가 바깥의 근심. 다 근심이에요. 실현이죠. 실현에 흔들리지 않고 그치지 않아. 이건 굳이 해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조선 왕조가 그 어떤 실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꽃과 여름, 그 다음에 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가다.
먼저 곳은 꽃이에요. 효코는 좋고죠. 꽃이 좋고 여름은 주의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죠. 열매입니다. 열매가 많으니 이런 뜻이고요. 나무니까 나무라고 했으니 열매가 꽃과 열매가 나올 만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물은 어떻게 돼? 냇물이 냇물이 이루어져라고 해도 좋아요.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꽃과 열매는 뭘 말하냐면 문화적인, 요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의 문화적인 업적, 이것이 많을 거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업적을 가리켜요. 꽃과 열매는. 물론 그냥 업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문화적인 업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가다. 왜 자꾸 이러지?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가다라는 말은 뭐라고 보냐면 왕조가 영원 무궁, 영속성. 무슨 말이야? 영원히 이어져.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장의 의미를 알겠죠? 조선 왕조를 나무와 물에 빗대서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문화적인 업적을 많이 남길 것이고 그 다음에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바다까지 냇물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 장은 유일하게 이 장만 오로지 고유어로만 창작이 됐다는 점 특징이죠. 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흥미롭죠? 세종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닐까? 물론 세종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 125장. 이 작품의 제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주제는 왕조의 정당성을, 천명성을 예찬하는 거라고 그랬고, 두 번째 주제, 그게 무엇인가? 갑니다. 천세는 천년이 아니고요. 천대. 이 천대란 말은 세대를 말해요. 그러면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죠. 그럼 천대면 얼마야? 3만 년을 말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롱롱어고가 되겠죠. 정말 오래전. 우희는 원래 위에인데요. 천년 전에란 뜻이에요. 아니 천년, 천대보다 전에. 한 3만 년쯤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정하신.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 유서 깊은이란 말을 했잖아. 오래됐다는 얘기야. 조선 건국은 오래전에 예비되었다. 이렇게 해야 이 씨들이 더 우리 왕조가 정당해 라고 강조할 수 있겠죠. 한수북, 한수는 한강입니다. 너무 수업 오래 가고 있는데 뭐 1시간쯤 하는 건 뭐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끝냅시다. 한강 북에 지금은 강남 서초 우리가 있는 송파 이런 데가 서울의 노른자위라고 하지만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그냥 뻘이었죠. 다 돈이고 밭이었고 한양 사대문 안, 동서남북 사대문 안쪽만 한양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한양을 말합니다. 한양의 누인계국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 쓸게요. 누인계국. 어질다자죠. 어질다 인자예요. 인을 쌓아서 건국했다고. 나라를 열었다. 그러니 복년은 운명. 우리가 구군이라고도 하죠. 조선의 구군이 갓이 끝이니까 가장자리니까 끝없다. 무한하다. 이 말은 어디 써있어요? 여기 써있죠? 영속성. 무한할 것이다. 그럼 앞에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네요. 여기는. 하지만 귀가 좀 다릅니다. 성씨는 성스러운 후손이니까 후손. 즉 이 씨의 후손을 말하죠.
이성계의 후손들을 말해요.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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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성신이 이으셔도. 이으셔도는 이상한데? 아니 이으셔도 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위에서 끝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으셔도가 나와? 이으셔도 있는다 하더라도 여기죠. 이게 주제예요. 경천근민 뜻을 꼭 알아두세요. 하늘을 공경, 그게 경천이야. 또 백성에게, 근자는 부지런하다 근자야. 백성에게 힘써야, 힘써 부지런히 해. 그러니까 선정을 말하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 통치의 도리 혹은 기준, 이런 것을 제시한 겁니다. 너네 이렇게 통치해라. 이게 이 글의 두 번째 주제예요. 후손들에게 이렇게 통치하라고 경계를 남기는 거예요. 하셔야, 경천근면 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거꾸로 말하면 니네 경천근면 안 하면 성신이 이으셔도 망할 수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조금 어그러지죠? 앞에서는 그냥 무한할 거야, 영원할 거야, 바닥까지 갈 거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근데 니네 정신 안 차리면 이거 다 헛방이야. 다 헛일이야. 정신 차려. 니네 똑바로 해야 돼. 라고 후대 왕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임금은 지금의 왕이 아니라 후대의 왕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죠. 임금이요. 알아셔서, 아소서. 대놓고 명령하고 있어요. 임금이요. 정신 차리고 알고 있어야 돼. 낙수에 산행가 있어 하나비를 믿으니까라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낙수란 건 지명이에요. 낙수란 곳에, 산행은 사냥. 그냥 산행이라고도, 산에 가는 걸 산행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때 산행은 주로 사냥하러 산에 가는 거예요. 산행과 사냥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산행은 산에 가다란 뜻이고, 산에 왜 갔냐면 사냥하러 갔다는 얘기죠. 사냥하러 산행가 있어서, 사냥가 있어서, 하나비르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기보다 그냥 조상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상은 곧 선대 왕을 말하죠. 조상을 믿고 있습니까? 조상만 믿고 있느냐? 무슨 말이야? 네가 사냥 가서 펑펑 놀고 자빠져 있으면,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우리 아버지들이 똑바로 세워놨으니까 내가 좀 놀아도 돼. 그러고 있으면 망한다. 나라 끝장난다. 똑바로 해. 라고 후대 왕들에게 경계를 남긴다라는 게 가장 주된 125장에서 강조하는 주제. 다시 말합니다. 후대 왕들을 경계하다.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진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자,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본 사람이 아니면, 끝까지 본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내가 뭘 쓰는지를 모르겠죠. 흥미로운데? 야, 이거 엄청 흥미로운데? 자, 첫째, 5주차 특강 5주차 수업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1, 조건 2. 이 조건을 당신들이 만족하면 오케이. 수업을 영상으로, 오늘과 같이 이런 영상으로, 칠판이 없어서 칠판 수업은 할 수가 없어. 이런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빔으로 하는 거니까 라이브로 할 수 있어. 이건 지금 내가 빔으로 녹화 중이고, 빔이란다. 줌 녹화 중이고, 줌에 들어와서 같이 라이브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PDF에 필기하는 걸로. 자,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하는 거를 다른 선생님들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수업할 만한 조건이 되니까 추가 수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쌤들께 국대쌤은 해주는데 왜 쌤은 안 해줘요? 이런 말을 입 밖에라도 꺼내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마치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내가 뭐 옆집 누구, 앞집 누구, 엄마 친구 누구랑 왜 너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 당신을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랑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해준 거랑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안 하고랑 독립적이지. 그 얘기하면 큰 실례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다른 쌤들께 이 수업을 언급도 하지 말 것. 또한 당연하지만 다른 다른 학생에게도 친구, 학생, 부모님, 너 자신 안 되지. 어쨌든 에게도 언급 안 돼. 그러면 오케이. 해줄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조건. 이건 뭐냐면 교재의 문제를 다 풀 것. 요 두 개만 만족하면 5주차 수업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사람은 영상 밑에 댓글로 간단해요. 댓글 양식은 1, 5. 그 다음에 혹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5. 혹은 X가 되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달면 됩니다. 안 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치? 요것만 딱 달아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딱 이 기호만 2개. 뭔가 비밀스럽다. 아, 다음 두 번째. 얘들아, 시험은 아직 우리는 수능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풀어봤고요. 공간과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어. 학원과 학원이 아닌 것. 수업 시간대로 종이 치는 것과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모든 하루의 시간들이 맡겨져 있는 것. 이건 다르겠지. 그런데 그 다른 것과 별개로 당신들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이제 11일만 더 노력하면 수능을 보게 되리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만 달라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하세요. 시공간에 구애받지 말고